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이슈들 참 많았지만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소식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YTN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보도 잘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떤 뉴스를 꼽아주셨습니까? 지난 8월 8일 토요일에 방송된 남부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 중부도 호우특보 발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네. 해당 대담은 이수곤 전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과 그 양지열 변호사 두 패널을 초청을 해서 집중호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대담이었는데요. 그런데 패널 선정에 있어서 법조인인 변호사가 섭외가 되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양 변호사가 집중호우에 관련된 어떤 피해 상황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이 YTN 뉴스 특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해당 대담은 그 일부로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뤘던 시간이었던 만큼 폭우로 인한 피해 이후의 안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패널이 섭외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예, 저도 사실 같은 대담을 시청을 했는데요. 대체로 평가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대담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패널께서 주로 이제 앵커의 질문에 이제 답하시면서 뭐 피해 규모나 피해 상황의 심각성과 관련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장 취재 기자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취재 기자가 패널로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스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거기 패널분 중에 토목공학 전문가께서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사태의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 화면은 분할을 해서 속보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수해 현장에서 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자막도 그렇게 큰 자막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청각적으로는 토목공학 전문 그 산사태의 원인과 발생된 전문 지식들이 막 들려지고 있는데 화면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청각이 부조화되면서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에는 아주 급한 속보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 맞는 화면과 그 자막 구성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패널 선정 관련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뉴스 구성 관련한 건데, 자, 어떤 내용을? 네, 저도 이상했어요. 그 시간대 앵커께서 대담을 진행하실 때 아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자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피해 상황까지 두루두루 물어보겠다. 뭐 애둘러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패널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이겠죠.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취재 기자가 출연했으면 제일 좋았습니다. 뭐 어떤 것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말이었고 근무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날 그 대담 앞뒤로 진행됐던 뉴스를 쭉 보시면 전화 연결이라든지 중계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기자들이 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나마 뭐 평일에도 뉴스 계속 봐주시잖아요. 평일에는 훨씬 낫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최선의 패널을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면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문가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화면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화면이 나갈 때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다른 곳에서 벌어질 때는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개를 뭐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더 잘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생한 상황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널 선정에서 좀,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고도 또 주말 보도 관련해서 교수님 또 뭐 눈에 띈 보도가 있었다고요? 예,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말에 뉴스를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8일 토요일에 방송된 기상이변 속출, 지구촌 산불 사태, 북극 얼음 감소 편을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한반도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보도는 이러한 이례적 날씨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맞물려 있다라는 시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해 주었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추이와 그 변화의 과정을 분석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결국 국내 강수량 변화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나 해빙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계 자료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면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보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서 전 공감 가는 게 저희가 어릴 때는 막 스프레이 쓰지 말아라. 오존층 구멍 뚫린다 하면서 되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저는 2020년 되면 지구가 망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너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환경 콘서트도 하고 막 이래서 되게 관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요즘은 좀 그런 지구 온난화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둔감한 측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 보도를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 깨우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보도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만 가능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날씨나 기후 이런 기사를 쓰다 보면 대체로 이제 각국의 기상청 아니면 최신의 뭐 관련 연구소들의 보도 자료나 뭐 외신 보도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독특하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온도, 산불 데이터, 북극 해빙 자료 같은 지금까지는 잘 활용하지 않았던 기후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뭐 다채롭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이런 기상 이변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실증적으로 현실을 딱 보여주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한 이제 네. 기사들 저희가 더 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취재원에 의존하거나 누구의 입을 빌려서만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니라 이런 게 있는 자료를 잘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잖아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원하는 이런 뉴스 흐름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원님, 지난주 이 YTN 앵커 리포트 중에서 좀 뭐 눈에 띄는 뉴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목한 앵커 리포트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먼저 기자들의 순환 시대 가짜 뉴스의 줄소송이라는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와 네. 병상욱 앵커의 언론의 부동산 부도는 왜 오락가락하는가? 라는 리포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언론사 간 속보나 단독 보도에 대한 경쟁들, 그리고 취재 활동의 문제점, 가짜 뉴스와 오보의 남발, 신문 방송의 관행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최근에 뉴스 채널도 많아지고 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도 많아지면서 저널리즘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성 언론과 기자들의 신뢰도도 하락을 해서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을 정리를 하고 또 언론인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용기가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앵커가 방송 언론사의 보도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언론인들의 어떤 자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당부해서 유의미한 시도로 보았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교수님 뭐 짧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이 리포트를 네. 나중에 챙겨서 봤는데요. 그 중에 이 변상욱 앵커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언론의 기자의 눈이 광고주와 견선업계를 향해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민생으로 돌려야 한다. 눈은 언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직업 세계 안에서 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메타 비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자꾸 견지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면서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평가님, 그리고 뭐 또 눈에 띈 앵커 리포트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또 한 가지 눈에 띈 앵커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 7일에 여기 계신 박광열 앵커가 유튜버 뒷광고에 대해서 리포트한 그 보도였습니다. 네. 박광열 앵커가 해당 이슈를 종합 정리하고 법적인 조치나 처벌이 가능한지, 법 기준에 모호함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요목조목 살펴주어서 유용한 정보가 많았고요. 또 시도로 그치기는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튜버들의 광고 표비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내용도 리포트했습니다. 그래서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다른 뉴스와도 차별화되고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뽑았습니다. 자,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뭐라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자, 가급적 저가 한 거는 앞으로 안 좋은 뉴스 위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예. 이 안에서 좀 눈에 네.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튜버를 이 안에서 또 박강렬 앵커께서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으로 풀어주셨어요. 예.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 타인의 생각과 행동,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들도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거 앞에 것과 좀 연결시켜서 이러한 권력이 같이 부여된 또 하나의 직업적 직군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자와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닿아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군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해설위원님, 이 관련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칼을 잘 쓰자 뭐 이런 의견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리포트 재밌고 좋죠. 잘 만들면. 최근에는 뭐 앵커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앵커의 목소리를 따로 내면서 주요 뉴스에 대한 시각을 따로 정리하기도 하죠. 저 YTN 앵커 리포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뉴스를 보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4시간 뉴스를 하는 YTN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보도를 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영상 구성, 기사, 뭐 조그만 다큐멘터리 이런 것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앵커가 리포트를 하면 시청자들의 눈을 확 잡아끌기 훨씬 쉽습니다. 기자들이 목소리로 나가는 기사보다 앵커가 직접 기사를 써서 진행을 하면서 보여주면 훨씬 시청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보도를 잘하면 훨씬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출입 기자들을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다들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는 좀 등한시하거나 좀 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앵커들 같은 경우에 박광일 앵커 어떠세요? YTN에서 생산돼서 올라오는 기사 거의 다 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오늘 다른 데에서 보니까 다른 기사는 요거에 대한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걸 뭉뚱그려서 묶어서 뭐 또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기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짧게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출입처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출입처보다는 시청자가 뭐가 궁금해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앵커 리포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출입처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넣는데 일반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을 기사에 넣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중요한 내용을 뭐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앵커 리포트가 좋은 것 같고, 또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동종업계에 대한 비판도 뭐 아무래도 좀 뭐 출입처 이런 데서 자유롭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순기능인 것 같고, 앞으로 이 순기능을 잘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